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립니다. 김용대 스쿨 오브 뮤직의 간판 인터뷰 콘텐츠죠. 디톡스. 오늘의 초대 손님, 네, 한국 힙합의 자존심입니다. 가리온 나왔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그 메타님은 네. 그래도 최근에 봤어요. 그 최근 그쵸. 여기서 최근에라 하면 한 몇 년 전, 한 3년, 3년 전, 네, 2, 3년 네. 전, 2, 3년 전에 뭐그 인연에 대해서 또 이따 말씀드리고, 네네. 그리고 나찰님은 예전에 두 분이서 네네. 2006년 그쯤에서 6년 7년이었었죠. 무슨 힙합 뮤지컬 네네네. 같은 걸 하지 않으셨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뭐였었죠? 그 래퍼스 파라다이스. 라는 아, 그래서 뭐 이름의 투팍 비기 네. 누가 투팍이었어요? 누가 투팍이었어요? 저였어요. 네. 제가 너무 민망합니다. 네. 아 이거 참. 나름- 이런 거를 기억하면 안 되는데. 나름 아닙니다. 당시에는 최초의 랩 뮤지컬, 뭐 힙합 맞아요.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했었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재밌었던. 근데 그게 기억이 사실 있어요. 뭐 네. 빈말이 아닌 게 제가 네. 알기로도 해밀턴 이전이었으니까. 그렇죠. 해밀턴. 이전에. 네. 네.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힙합 뮤지컬이 그 뒤에 나왔던 그랬죠. 거죠. 그 네. 이제 완전히 랩으로만 네, 이루어진 네, 네, 뮤지컬. 그렇죠. 모든 네, 네. 뮤지컬 대사가 랩으로. 맞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당시에도 진짜. 저 기억으로는 그때 제작사가 이제 뭐 세계 최초의 랩으로만 이제 뭐 연출된 이제 랩 뮤지컬이라고 해서 저를 투팍으로 만들어 버린.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전체 과정을 보면은 그냥 우당탕탕탕탕탕탕 하다가 끝나요. 연습 과정부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뭔가 네. 아, 작품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이제 설레가 없으니까. 아, 네.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회의하고 얘기하고 뭐하고 재밌었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네. 그 노래랑 대사를 그렇죠. 이렇게 반복하지 않는 그런 뮤지컬이라는 걸 처음 네네. 해보니까 맞습니다. 네. 도대체 이게 뭐 무대 위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그렇죠. 것도 뭐 전혀 생각해 본 적도 네. 없고. 그 시기 때 이제 뵀던. 그때.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그게 무슨 대학교였어요, 제가 예, 기억에. 예. 네. 거기서 강의실에서 이거는 뭐 저의 유일한 한국 힙합에서의 자랑거리인데, 그때 한국 힙합을 최초로 정리한 책, 맞습니다. 네, 네, 한국 기억나요. 힙합 열정의 발자취라는 아우, 책에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때 한국 힙합이 이제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 네네. 당시 그 충분히 압니다. 위기감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네. 2005, 6년쯤에 네, 맞아요. 맞아요. 이대로 가면 네. 힙합은 고사한다. 네네. 심지어 거기 인터뷰 보면 힙합 뮤지션들이 돈을 얼마 버는지도 나와 있어요. 아,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랄한데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망한다. 이런 그쵸. 사실 위기감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아주 큰 인물이 된 우리 김봉현 씨. 네네네. 봉현 씨. 그때 막내였죠. 아, 그때 맞네요. 뭐 지금 이제 막 교수님 되신 분들하고 해갖고 그렇죠. 이제 의기투합해서 네. 한국 힙합이 사라지기 전에 이들의 마지막 기록을 남기자. 아, 그 의도였구나. 야, 기록을 남기자 해서 남겼는데 네. 그리로부터 힙합은 네, 잘 됐습니다. 더 잘 됐죠. 출발점이 돼 버린. 출발점이 됐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더 오래된 것 같기도 네네네. 합니다. 그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책 제목이 조금 슬프게 다가오네요. 한국 힙합의 발자취. 이미 뭔가 사라진. 그렇죠. 맞아요. 네, 딱 그런 의도의. 뭔가 제목. 좀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동시대인데도 그쵸. 제 네. 기억에는 네. 뭐 우리가 일찍 잡아도 90년대 초부터 잡는다고 해도 그렇죠. 이게 뭐 제법 뭐 10몇 년 된 역사인데 맞아요. 야 여기서 이제 한국 힙합이 끝나는 혹시 거야. 막을 내리나라는 생각에 위기의식이 있었죠. 이제 기록을 했던 건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기분 좋은 해프닝이 됐어요. 그 책 자체가.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처음 뵌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네. 예. 알고 보니까 네. 저랑 네, 동갑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막연하게 형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저희 팀 평균 나이를 네. 다 맞아요. 올려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메타는 생각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 아, 나차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리고. 어려. 네, 맞아요. 평균이 설정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팀을 같이 하는 건 보통 없는데. 그쵸. 네. 근데 좀 그것도 어렵지 사실 않아요? 뭐 어렵다라기보다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냥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세대 차이는 없어요. 진짜요? 네. 하긴 아, 세대 메타형님이 차이라기보다 네. 오히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오히려 되게 달라요. 네. 반대구나. 노는 방식도 다르고 네. 뭐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딪히는 게 없었다. 결정적으로 네. 이게 단적으로 이거가 되게 다르다가 뭐 있어요? 네. 둘이. 아예 식성? MBTI도 다르고. 그렇죠. MBTI? 극단적인 저는 I
쪽에 I시고 가깝고요. 맞아 그래 네.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 F는 되게- 예. 저 완전 T고. 네, 저는 극단적인 F에다 목소리 자체가 T야. 아, 네, 저 완전 T예요. 네. 아. 이게 달라요. 그러면 INFP예요? INFJ? FP죠. INFP? 네, J도 아니고. 저랑 똑같아요. 네네. 전 네. ENTJ. 네. 저 완전 ENTJ. ENTJ 네. 성격이 좀 네. 이렇게 무난하진 않은데.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음악에 대한 취향은 음악에 대한 취향도 생각보다 다르기는 해요. 네. 어떤 식으로요? 저는 뭐 제 성향대로 되게 감성적인 거 좋아하고 공격적인 부분이 오히려 되게 없는 편이고 그리고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비트를 선택을 하고 랩 가사를 쓰게 되면 어쨌든 둘이 협의 혹은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 좋은 부분에서 영향을 준 게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인 게 저희도 이제 뭐 팀으로 활동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이게 동. 왜 이렇게 서로가 오래 갈 수 있냐 할 때 나차리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저희는 안 친합니다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뭐 안 친하다는 게 맨날 뭐 만나면 싸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달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처음에 나차를 같이 팀으로 활동하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먼저 할 때도 저랑 너무 달라서 제안한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보는 순간 목소리나 뭔가 그때 성향 이제 자체가. 네, 랩을 할 때 어떤 여러 모든 것들이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제가 처음 느끼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같이 지내보니 지금 얘기처럼 음악적인 취향이나 뭔가 표현법도 그렇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 입장에서 뭐냐면은 만약 서로가 비슷했으면 이렇게 못 왔죠. 뻔하니까. 오히려 네. 싸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그리고 비슷한 음악 약간 좋아하면, 그 네. 내 단점을 내 네. 파트너에게서 발견할 네. 때 좀 짜증나잖아요. 그, 그게. 그것도 근데 저는 지금 다른 거 그거보다는 제 단점이 이제 형의 장점으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네. 왜 목소리 톤만 보더라도 네, 네, 플로우만 네, 네. 보더라도 두 분이 약간 거의 그러니까 이쪽이 튀어나온 부분은 이쪽이 들어가 네, 있는 네, 네,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톱니처럼 돌아가는 네, 게 예,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엄청 잘 묻어나잖아요. 네. 서로 불렀을 네, 때.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아이스큐브랑 이지가 서로 서로 너무 옛날 또 근데 되게 아니, 좀- 예시를 들어도 너무 옛날 것만 근데 드니까 와닿습니다. 네, 힙합계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근데 요즘 뭐 팀도 없고 듀오도 없어가지고 팀 맞아요. 가지고 진짜 많이 없어요. 예시를 들 만한 게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실상 지금 유명한 래퍼들 쪽 보면은 팀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더라고요. 요즘은 콜라보의 시대니까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네. 사실은 근데 두 분이 가리온으로 활동했지만 가리온은 정말 명성과 연차에 비하면서 앨범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게 네, 그렇죠. 예. 그 신인 가수급이죠. 부끄러울 그냥.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가끔가다. 아주 되게 재밌는 팀이야. 그러니까 네. 영세대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작품이 되게 늦게 나왔어. 네. 늦게 일단은 나오고 한참 지나서 또 나오고 네, 네.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한참 지나서 네.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네. 아유, 3으로 돌아왔습니다. 네네. 예. 세 번째 앨범입니다. 그냥 박수를 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박수를 드립니다. 아유,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다 했다고. 가리온의 완전체 컴백과 네. 네. 오아시스의 컴백은 어우. 우리가 그건 함부로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우. 발표해도 네.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몇몇 힙합 커뮤니티에서는 내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셔니 슬로우의 1지, 가리온의 3지, 뭐 등등. 맞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셔니 있었습니다. 슬로운 1집이야. 근데 결국엔 셔니 슬로우 형의 1집은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아, 그렇죠. 네. 야, 진짜 전설이다, 진짜. 근데 아무튼 네. 그러면 정말 감에 약간 뭐 나올 게 나왔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본인들도 야, 진짜 우리가 이걸 결국 내긴 내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냥 뭔가 좀 새로 한참 됐으니까 그렇죠. 마치 새롭게 이 씬에 도전하는 듯 느낌이 어떤 그 소회가 어때요? 저는 뭐 그러니까 저희 정규잖아요. 근데 이제 정규라는 게 주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이제 저희가 잘 크게 느끼니까. 우린 또 정규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규는 분명히 어떤 뭐 보여줘야 되고 또 뭔가를 저희가 좀 굳이 말하면 좀 뭐 증명 그게 진보가 됐건 제시를 해야죠, 뭔가를. 어떤 저희가 이제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딱 함축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보통은 이제 정규를 낼 때 기대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되게 이랬던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앨범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낼 때 큰 두근거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작품에 대한 뭔가 좀 뭐 스스로가 뭐 자신감이 없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껏 물론 뭐 정규로 따지면 겨우 세 번째지만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나 뭐 서로 프로젝트나 크루 앨범으로 따지고 보면 꽤 그래도 디스코그래피가 그렇죠. 없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작업들을 할 때 가졌던 여러 프로세스들을 따져볼 때 제일 안정적인 작업, 제일 효율적인 작업, 그건 이제 단순히 음악 작업 외적으로도요.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면은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제작비를 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냐 이런 부분 포함,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까지 포함했을 때 제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앨범이든 저희가 과거에 했던 것들 보면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뮤비를 찍어야 되는데 뭐 이 예산으로 될까라든가 아니면은 뭐 뭔가를 해야 되는 뭐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음악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를 더 넣으려면 좀 가능할까? 거기에 우리가 뭐 돈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항상 존재했다면 이번 앨범 진행 과정은 마치 이제 결과가 이미 도출돼 있는 어떤 길로 가는 느낌이라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 앨범이 요소 같은 게 많이 네, 없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앨범이 나온 이후에 느낀 감정이 막 기대, 벅차오름 이것보다는 편안하다. 뭔가 뭐 이게 어떤 피드백이 있건 그냥 나로서는 소임을 다했다. 스스로에게 만족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저도 나철씨는, 비슷합니다. 그전 앨범들은 능력이 안 됐던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버겁다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버겁다. 예, 그러니까 1집하고 2집을 낼 때 내가 해낼 수 있는 건가? 내가 쓸 수 있는 가사인가? 멋있게 할 수 있는 랩이었던 건가? 결과물이 나오고도 때로는 듣기 힘들 정도로 더 잘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뭔가 내 리밋을 네네네. 불확실하게 테스트하는 느낌.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상태. 그렇죠. 근데 요번 앨범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당금질도 있었고 나름 꼼꼼하게 연습이라든지 테스트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2022년에 12월 31일 날 가령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중간에 그냥 확신이 들었어요. 콘서트 중간에. 그래가지고 대도 않게 멘트를 하다가 제 딸을 걸고 앨범 나옵니다. 이래버렸어요. 라이브 준 거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너무 큰 걸 고르는데. 예, 진짜 근데 그때 느낌이 그랬으니까 형이랑 같이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 개념으로 공연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의 에너지도 그렇고 관객의 에너지도 그렇고 딱 느낌이 왔어요. 이제 내도 되겠다. 그리고 그 작업은 너무 재밌겠다라는 확신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 딸을 걸고 나옵니다 앨범 걱정 마십시오라고 멘트를 해가지고 조금 고생을 좀 커뮤니티의 했습니다. 반응이 이제 이건 근데, 좀 네. 딸을 가는 거는 좀 그렇지. 좀 뭔가 선을 과하다. 넘은 좀 선을 넘는다.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네. 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네, 보자. 네, 그렇죠. 네.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온 다음에도 오히려 만족감이 더 컸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이제 뭐 저는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음악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은 네. 1, 2집 이상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긴장이 풀려 있다 이런 느낌보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딱 무릎을 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맥스를 예. 충분히 두 사람 다 네, 하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사실. 아니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작업은 했죠, 네네. 나철 씨도 그렇죠. 그렇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리온이라는 이름이 주는 뭐 부담감이에요, 뭐예요? 부담감도 없지는 않았죠. 네. 없지는 않았었고 저희가 사실은 뭐 이번 앨범은 저희가 회사 없이 제작했거든요. 자체 제작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저희가 몸담고 있었던 소속사들이 쭉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런 소속사들과 함께 사실 늘 이제 소속사와 계약을 할 때 계약의 기본 조건은 이제 3집이죠. 늘 이전 기획사도 그렇고 그 이전 기획사도 그렇고 이제 제작사랑 계약을 할 때는 3집을 이제 계약의 중심 옵션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만큼 저한테는 뭐 어쨌든 투자가 되고 또 거기에 충분히 회수될 수 있을 하지만 또 저희는 음악적인 또 성취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서 물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어떤 외부 자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뭐 주춤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쭉 첫 앨범부터 작업을 이제 앨범 단위로 할 때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중요한 뭐 저의 힘든 부분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앨범을 하고 이런 모든 또 여러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굳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될 부담을 서로가 이렇게 가질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뭔가 또 마냥 둘이서만 뭘 하기에도 사실 너무 이제 생각들도 저희도 꽤 이제 생각이 나이를 먹었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뭐좀 네. 메타인지도 좀 많이 작동을 하고 그렇죠. 좀 그렇죠. 내가 나의 작업을 미리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죠. 한마디로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은 어릴 때만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도전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무모하게 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냥 무모해도 네. 이렇게 막 한번 굴러도 약간 긁히고 찢어져도 뭐 툭툭인데 이제 그렇게는 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게 2015년쯤이었죠. 그렇죠. 2015년쯤에 이전 소속사에 있을 때 해보자. 우리도 뭐 지금의 트렌드 우리 몸으로 한번 부딪혀보고 그걸 우리라는 어떤 필터링이 됐을 때 과연 가리온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의 어떤 트렌드를 넣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 해봤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자체적인 평가도 하겠지만 또 나왔을 때 음악을 들어보신 그렇죠. 분들의 피드백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5개의 싱글을 냈죠. 그 회사에 있으면서 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저희가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냈죠. 어떤 부분이 제일 아니었어요? 일단은 시도라는 부분이었는데 글쎄 저는 이제 어쨌든 아이들하고도 이제 레슨이라는 개념으로도 네. 많이 진행을 해보면서 알았는데 결국에는 힙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음악들보다도 나다워야 된다라는 거를 그렇죠.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음악은 돌이켜 보면은 적어도 가리온답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가지고 뭐 몇몇 곡은 굉장히 혹평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일종의 당금질에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나빴고 근데 그거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꽤나 많은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물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꽤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정도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앨범이 그럼 사실 듣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선배들인데 이 씬에 대한 의식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결국은. 근데 네. 지금은 좀 뭐 좀 달라진 것 같은가요? 어때요? 그 망설였던 한 10년 전과 네.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이 앨범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맥락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쵸. 씬의 현황이 네. 씬의 현황이 네. 만약에 그거를 마케팅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네. 최근의 흐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흔히 말하는 올드스쿨에 대한 돌아오고. 그런 어떻게 사람들의 니즈가 조금 더 많이 생겼고 네.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바라봐 주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노림수는 아니긴 한데 타이밍적으로 내고 놨더니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 싶었고 그리고 만약에 요번 앨범이 나온 게 과거의 가리온과 비교했을 때 똑같냐 그것도 또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안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씬을 생각도 충분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메타님은 이 씬에 대한 어떤 그 좀 인식이 왜냐면 그런 인식이 결국 이 앨범의 어떤 그렇죠. 반영이 되죠. 프렐류드라고 저는 봐요. 네네네. 이번 앨범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네네네. 그리고 가사적으로도 승부를 가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이제 예전 뭐 저희 인터뷰 시작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었지만 예전 PC 통신 시절 때 이제 뭐 당시에 이제 뭐 서로 뭐 음악 듣고 뭐 음악 감상회 열고 그때 당시에 뭐 너무 이제 무슨 추억팔이처럼 들릴지 몰라도 추팔 재밌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참 좋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좋았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그 젊었으니까. 말이 왜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참 좋았다. 근데 이게 참 사실은 되게 솔직한 제 생각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씬이라는 걸 떠올릴 때마다 저도 사실은 뭐 이전에 저희 뭐 10년 전, 20년 전 힙합 힙합 뭐 어떤 뭐 힙합계 또는 뭐 힙합판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저희는 이제 표현은 그렇게 했죠. 힙합계가 뭐 힙합 씬이 근데 씬이 있나? 어디 네, 항상 이제 있나? 저는 우리가 맞아요. 어디를 보고 있을까? 근데 막상 보는 거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 그렇죠. 또 그 커뮤니티도 많지도 않아요. 소수의 커뮤니티에서
소수의 뭐 그런 유저들의 네. 그런 텍스트만 보고 있지. 온라인에서의 뭐 네. 글 몇 개, 댓글 몇 개를 그렇죠. 이제 씬이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정말 실질적으로 뭐 정말 래퍼들끼리 아니면은 뭐 정말 소위 말하는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옛날엔 힙합퍼라 그랬잖아요. 와. 옛날 표현이지만 힙합퍼. 네, 힙합퍼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서로 정말 스킨십하는 물리적 공간이 있나라는 걸 따져봤을 때 저는 그걸 마지막으로 느낀 게 마스터 플랜 시절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초에 문을 닫았던 물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이제 일반화 시키면 안 되죠. 너무 제가 모르는 그렇죠.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공간에서 분명히 어떤 그런 물리적 뭐 씬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저희는 뭐 씬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저희한테는 약간 오아시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거기서 출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어찌 때는. 보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뭐 네. 이건 음악 장르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 내가 본 재즈의 씬, 뭐 네. 뉴욕에 네. 뭐 빌리지 뱅가드가 있는데 네, 그냥 뭐 요즘 이런 거를 재즈라고 내가 인정해야 되나? 막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건 네. 결코 뭐 단순한 꼰대이즘은 아니고 네, 네, 네. 분명히 우리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저도 왕년에 PC 통신 네, 아유 저 다 같이 했잖아요. 아, 이 얘기 합시다 그러면. 아유, 내가 진짜 퇴물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무튼 씬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가리오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가리오는 전설적인 그 하이텔의 그때 그러니까 설명을 무슨 커뮤니티라 그랬어요 그게 그때 이름이. 흑인 음악 동호회. 흑인 음악 동호회. 동호회. 맞아요. 네. 아, 오랜만이다. 똑같았구나. 동호회. 동호회 시삽, 네, 부삽, 아무튼 부시삽. 흑인 음악 동호회 블랙스 검은 소리. 검은 소리 블랙스. 예. 검은 소리 블랙스에서 이제 출발한 그래서 97년에 처음 하여튼 해적판이 돌아다녔고 맞아요. 네. 네. 저도 97년쯤에 나우누리에 나우누리. 있는 이름이 너무 간지러워서 말할 수가 없는데 도프 사운드. 덥 사운드. 도- 아, 예. 도프 사운드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시사까지 했었어요. 아유,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 예, 저희는 라이벌 관계였죠. 왜냐면 나우누리 돕 사운드는 와, 나 왜냐면 웃겨 이제 죽겠다. 돕 사운드 말고도 이제 완전 뭐 100% 랩 R&B 쪽 동호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사이즈 큰 키키럽이라고 있었어요. 아 키키럽. 키키럽은 예, 예. 원래 아. 춤동호였어요. 맞아요. 예. 춤동호였어요. 네, 근데 DJ 거기 이제- 렉스가 거기 출신이고. 맞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거기 이제 소개시판 쪽에서 이제 그런 뭐 DJ나 또는 뭐 노래하거나 뭐 랩하시는 분도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키키럽이랑 좀 소통을 했죠. 그래서 진짜로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맞아. 90년대 96년인가쯤에 한번 북한 어린이들이 되게 이제 식량 부족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당시에 북한 어린이 돕기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키키럽의 DJ 렉스랑 그쪽 이제 비보이들 비걸들이랑 블랙스의 래퍼들이 콜라보 공연했어요. 그게 이제 대학로 마로니에서. 야, 역사적인 콜라보가 있었네요. 네, 그때는 이제 렉스랑도 잘 모르는 사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DJ 렉스 그 개인 작업실에서 저희 모여서 이제 그 비보이들이 이제 댄서들이 춤추고 빠지면 저희가 딱 나가서 랩하고 뭐 이런 걸 같이 합주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96년 여름에 그 키키럽에 아는 형이 있어서 어. 그 사당동에 있어요. 맞아요. 사당동에 가정집 지하 거기가 렉스. 지하실이야. 예. 근데 가면은 제법 유리도 다 붙여놓고 맞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벽면에 그리고 다 있고. 저쪽에 예. 뭐 저기 마크 3 이런 게 한 두세 대 있어요. 아, 예. 테크닉스. 예. 그리고 거기서 누가 이렇게 이렇게 좀 어두운 표정으로 맞아요. 믹싱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DJ 재화 렉스인데. 씨 맞아요. 뒤에 렉스였고 네, 네. 그때 이제 다들 춤추니까 막 현진영, 서태지 이런 노래들을 믹스를 하는데 이 비범한 보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게 믹스를 하는 거야. 댄서들이 춤추기에 아. 그러니까 노래가 이렇게 정박으로 딱딱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삑삑삑삑 리믹스가 들어가니까 댄서들이 너무하네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거기서 음악을 좀 매니악하게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쵸, 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뭐 하여튼 그 현준이라고 또 G볼이라는 애가 아, 있고 다 아실 거예요. 네.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이제 래퍼홀릭 우리나라 래퍼홀릭. 최초의 힙합 레이블을 또 만들었던 래퍼홀릭. 저랑도 뒤에 이제 작업했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티칼라이드를 쓰던 김다슬이라고 하는 김다슬. 당대 또 기억납니다. 매니아가 있어서 그 저와 함께 이렇게 네 명이 발기인으로 해서 돕사운드를 돕사운드. 만듭니다. 아. 예.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 나우누리는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 옛날 돕 사운드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돕사운즈가 98년까지 아무튼 그렇게 네. 음악 동호회로 가다가 우리도 가끔은 했었어요. 네. 뭐냐면 그 왜 중국집에서 네네. 밥 먹고서 갈쯤 됐을 때 네. 사이퍼를 하는 거야. 아, 그쵸. 다 그때. 그뭐 닥터 드레 하고 스눕독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걔 중에 이제 몇 명이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돕사운즈 분위기는 좀 배타적이어서 네. 우리가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자 네. 하고 우리끼리 그렇게 방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테이프를 갖고 온 거지. 테이프였나 무슨 이렇게 골드 CD였나 그랬는데 그게 바로 블랙스의 그게 검은 소리 1집 아. 전에 1집이 아니고 한 두 곡인가 뭐 아. 데모 같은 거였어요. 데모 같은 것도 있었죠. 여성 래퍼도 한 명 네. 있었고 뭐 있어갖고 이게 하이텔에서는 벌써 네.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 레코딩이 가능했다는 데 놀랬어. 그렇죠. 그 시대는 이 하드 레코딩을 어떻게 했지? 그 시대는 우리는 그때 카세트 테이프에 마이크 연결해서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벌써 녹음을 했으니까. 녹음을 했으니까. 믹싱까지 또 돼 네. 있는 상태. 근데 그게 엄청 대단하고 부러우면서도 알량한 자존심에 네. 아이 졸라 구리네 막 이러면서 그쵸. 그때 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앞선 거지.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이게 네. 돕사운즈 후신이 SMP인데 SMP죠. SMP보다도 한 네. 3년이 빨랐던 거예요. 네. 한 2, 3년이 빨랐던 건데. 네. 그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난 거예요? 그때 보면 참 재밌었던 게 몇몇 주도적인 지금 이제 뭐 음악을 하진 않지만 주도적인 열정을 갖고 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나이대들이 막 갓 21~22살 됐고 거의 저희 또래 77년생, 네, 77, 78, 76, 77, 78, 요 9 또래.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그 검은소리 블랙스의 중심이었던 친구들 나이가 다 77, 네. 78. 형님이 시삽이었어요? 저는 이제 시삽도 했고 대피 시삽도 하고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저 임기가 있으니까. 네. 아, 인기도 있었나요? 그럼. 시삽이 인기가 있었단 말은 있었어요. 처음 예, 듣네. 예. 아,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이제 동호회 내부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독재는 안 되죠. 어느 사회 어느 아유, 시대나 안 됩니다. 독재는 안 네, 됩니다. 안 네네.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딱 정해져 있고 장인이 투표를 통해서 선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당시 이제 그런 7778 중심으로 해서 되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레코딩을 어떻게 했지라고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 친구들이 되게 그 당시에 음악에 대한 힙합 음악에 대한 이해도 깊었지만 동시에 컴퓨터 박사들이었어 다들. 장비. 미디를 좀 했어야 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뭐 요즘 시대도 그런 분들이 아마 당연히 계시겠지만 왜 조립 PC라 그러죠. 조립 PC 용산에서 맞춰오는. 그러니까 용산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조립 PC 맞춰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자기가 알아서 어떤 부품들이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잘 어울리고 어떤 게 좋은 가격에 뭐 가성비가 좋은 이런 거를 이미 막 그 경험이나 뭐 어떤 여러 정보를 얻어서 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미 저희는 90년대 말에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거의 오히려 이제 요즘 시대 다시 쓰죠. 그 옛날 그 드럼 머신 NPC? MPC 이전에 ASRX 같은 거를 MPC도 쓰는 친구 있었지만 ASRX 같은 샘플링 가능한 그런 드럼 머신들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긴 빨랐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와서 PC에 물려서 거기서 그 엔진을 통해서 이제 시퀀싱을 해서 비트 메이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때 이제 그 오디오 보드라 그러죠. 오디오 카드도 다 따져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생각나, 뭐 사운드 캔버스, JV 예. 1080 예. 뭐 사켄이라 그랬죠. 사켄 사켄 사켄. 아니 맞아요. 사켄 정도 쓰는 거예요 솔직히. 그쵸. 근데 예. 걔 중에 좀 네, 맞아요. 부유한 애들은 좀 유복한 비싼, 집에서는 뭐 예. 엔소니 것도 쓰고 예. 뭐 뭐 당시에 컴퓨터가 원체 비쌌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얘기 들으면 너무 틀딱 같긴 한데 그때 저 기억나는 게 저 대학생 때인가 그보다 더 전이겠죠. 그때 80메가짜리 하드가 그때 딱 80만 원인가 그랬어요. 80메가요. 100메가. 기가 아니라요? 메가. 메가. 요즘 노래 외장하드로 그걸 전시해 놓은 걸 보고 제가 와 용량 쩐다 이랬는데 80메가에 386 시절입니다. 네네. 286, 386, 386, 386. 예, XT80 뭐 이런 XT80. 이런 얘기 나오던 시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옛날 얘기고 현시가 없는 얘기 같지만 제가 이제 씬 얘기하다 여기까지 빠진 이유가 매일이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공간이 있고 있죠. 매일 모여서 서로가 누구네 집 아니면 어디 모임 한 달에 많이는 저희가 뭐 많이 할 땐 2번, 3번씩 응가매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서로 거기서 자기가 최근에 구입한 CD 새로운 싱글 근데 만나면 이제 CD를 그렇죠. 월렛에서 서로 막 이제 네. 교환해서 그렇죠. 듣기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예. 뭐 당시에 전화 동호회 운영진들이 그날 이제 저희가 빌린 보통 이제 미성년자들이 있기 때문에 카페를 주로 빌려요. 낮 시간에 영업 안 할 때.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 카페 내에 있는 아주 뭐 기본적인 그런 그 음향 시스템에서 거기 전화기도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힙합을 들으면서 파르페를 시키죠. 네, 네. 우산 하나 꽂혀 있고. 그렇죠. 그렇게 그때는 파르페를 먹었나 몰라. 거친 갱스터 랩을 들으면서 파르페 우산을 빼요. 예. 정말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아니 이제- 이상하게 깜빡 가면 파르페를 네. 시켜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 이상해. 네. 아이스 커피를 시켜도 되는데. 맞아요. 저희 그때 주로 홍대 신촌 쪽에서 모였는데 비싸기도 비쌌어요. 아, 근데, 비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먹으면서 낮 시간에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그 모임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 시간 그 공간은 뭐 나이 성별 아무 상관없이 그냥 힙합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운영진들이 이제 동호회 회원들이 제시해준 이 음반을 CD건 테이프건 딱 정리해서 그 세트 리스트대로 쭉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서 음악을 듣고 이게 이번에 순우의 공부하듯이 듣는 거죠. 새 싱글이구나 와 죽이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힙합만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씬은 그거였던 거죠. 제 그거예요. 추억에 남아 있는 건 맞아요. 이게 씬이고 진짜 매니아고 리스너고 그 안에서 다른 어떤 뭐 차별이나 어떤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힙합 하나 안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면 그 듣다 보면 또 올라오잖아요. 이번 음악 들으니까 못 참겠는데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비트를 틀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먼저 랩을 하고 그 시기에도 이미 만든 비트에서 랩한 다음에 그걸 듣는 관객들도 같은 동호회 회원이죠. 근데 들썩들썩해서 나도 막 랩하고 싶다. 그럼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같이 어울리자.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갔던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재즈 역사를 봐도 비슷한데 그 공간 안에 이 사람들이 뮤지션인지 평론가인지는 몰라.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엔 뭐가 되죠. 그러죠. 근데 그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을 트는 사람, 듣는 사람, 만드는 사람, 아. 평가하는 사람이 한 풀에 있어야 나는 그게 씬이라고 봐요. 아, 맞습니다. 그렇네. 맞습니다. 정확히 한다고. 네네네. 저도 네. 너무 공감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항상 보면 저희가 뭐 이번 음반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나왔을 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냥 시장만 있는 느낌. 어, 네, 정확해요. 그래서 뭔가 정확해요. 뭐 이번에 뭐 새 제품 나왔는데 인기가 없네. 그럼 끝이에요 그냥. 이게 맞아요. 뭐 더 이상 어떤 평가가 그렇죠. 될 기준이 아무것도 평가가 없는 거예요. 좋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는 네. 무의미해졌어. 그러니까요. 그냥 뭐 얼마나 팔았어. 뭐 안 되면 이거 폐기 처분해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릴 때 이제 그런 동호회 공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팬의 메소드맨의 새 싱글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래퍼의 어떤 뭐 싱글을 들었는데 이번 거는 좀 지난 뭐 작품보다 별론데 그렇죠. 또는 뭐 이번에 누구 거보다 비교 당할 수도 있죠. 팬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 폐기 처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또 그런 것들도 다 맞아요. 수용이 되고 또 뭐 다음번을 또 기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시장의 느낌만 강하다 보니까 막 씬이라는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에 과연 힙합 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평론가들도 만나면 비슷한 얘기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 솔직 뭐 평론가로 따지면 평론가 씬을 네. 다시 빌드를 할 수 있는가? 음. 왜냐면 제가 어제도 이제 사석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 K-팝의 그 대표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입장에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만들어서 잘 팔리면 끝이다. 네.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보람이 없지 않냐. 이게 100만 장이 팔린들 그렇죠. 김영대 씨 같은 분이 한마디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누굴 위해 만들었나. 내가 여기서 2학기를 쓸까 2학기를 쓸까 마이크를 이걸 쓸까 뭐 SM7B를 쓸까 무슨 그 뭐 오디오 테크니카를 쓸까 그 고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렇죠. 어차피 100만 장 200만 장으로 멜론으로 순위를 네, 매기는 그렇죠. 거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꼰대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네.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까 제가 뭐 힙합은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네. 음악이라는 게 어느 순간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발자취만 남겠죠. 아무튼 제가 발자취는 열심히 기록을 해드릴 테니까 음반이라도 좀 많이 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이건 사적으로 네. 궁금한 건데
마스터 플랜 이전에 푸른굴 양식장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푸른굴 맞아요. 양식장 때부터 있었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푸른굴 양식장 문 닫기 직전에 공연을 했어요. 네. 그랬구나. 네. 거기에서 근데- 이제 네. 메타 형을 제가 만났죠. 만났죠. 네. 그때 네. 아 왜냐면 저는 왜 기억이 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것도 되게 TMI인데 네. 저는 푸른굴 양식장의 죽돌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푸른굴 양식장에서 이거 더 놀라운 사실 돕 사운즈가 그 블랙스보다 푸른굴 양식장에 먼저 먼저 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게 제가 소개한 거예요. 오, 와. 제가 우리가 뭐 어. 힙합하는 친구들 있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가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실력도 좀 모자랐고 좀 소심했지. 아. 그때 이제 그 돈만이 사장이 예, 예. 우리를 무대에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뺐어. 아. 그래놓고 이제 그랬다가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주석 아. 예, 거기서 이미 이제 갈렸죠. 아이고. 예, 씬의 역사가 그렇게 갈리는. 그래서 네. 이것도 진짜 웃긴 TMI인데 우리가 제가 랩한 것도 거기서 틀고 그랬었어요. 오. 너무 다행입니다. 없어져서. 어딘가에 남아 있을 아니 겁니다. 아니. 너무 다행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어쨌든 나중에 레이블화가 그렇죠. 되면서 네, 네. 좀 마음이 복잡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클럽일 때는 흔히 말하는 저희가 뭐 그때 당시 쓰는 표현 클럽밥을 먹던 시대니까는 언제든지 뭐 돈이 수익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고 내 실력을 그래도 뭐 소수 인원이지만 검증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클럽 자체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레이블화 되면서는 그 부분이 되게 아쉽기는 했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네. 이제 물리적인 이제 구심점이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마스터 플레이어 MP라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거의 매주 열렸으니까요. 힙합 공연이.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제 주말에 뭐 저희가 한참 공연이 다른 장르도 있었으니까 근데 많이 돌릴 때는 목요일도 공연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금토일이 돌아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말이건 뭐 금요일이건 목요일이건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오면은 뭐 공연이 늘 있는 그런 공간이 신촌홍대 사이에 있다라는 게 사실은 장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거죠. 네. 엄청 든든했죠. 네. 그리고 가면 또 그게 또 거기가 위치도 참 재밌었던 게 바로 밑에 또 롤링스톤스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롤링스톤스 거기는 또 이제 그랬죠. 락커들이 맞아요. 네. 늘 모여 그래가지고 있고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씬이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면 네. 96년에서 8년까지는 거기가 주로 일렉트로니카의 성지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랬던 적도 인디 있죠. 펑크 네. 락하고 네, 네. 펑크 락보다는 약간 그 이제 모던 락이라 그러죠. 모던 락이죠. 예. 모던 푸른굴 양식장도 모던 락하고 일렉트로니카를 그쪽이었어요. 줄창 틀 제가 그때 모던 락 빠돌이었고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슬슬 힙합을 소개하더니 이제 거기가 힙합의 마스터 플랜 메카가 음악계 힙합으로 됐죠. 바뀌었죠. 예. 근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정말 처음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어떤 랩적인 방법론, 스킬? 왜냐면 이제 계보로 봤을 때는 가리온을 뭐 현진영 서태지의 계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 힙합이 진짜 복잡하잖아요. 계보가 복잡하죠. 랩 댄스 계보가 있고, 네, 맞아요. 뭐 솔리드 업타운식의 또 교포 네, 그렇죠. 계보가 있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PC 통신 중에서도 네. 좀 바다 냄새 나는 나우누리 네, SMP 계보가 맞아요. 있고 네. 된장 된장 쪽에 힙합, 가면 힙의 자존심인 하이텔 계보. 계보가 있고. 그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강북 힙합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계열은 강남 힙합. 그랬었어요. 실제로 네. 있던 용어입니다, 당시.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레퍼런스가 없는데 네.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사실 레퍼런스가 아예 없진 않은데 그게 이제 다만 그냥 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롤 모델 삼을 수 있을 만한 선배 이제 힙합 소위 말하는 진짜 힙합 아티스트 네. 뭐 지금 이제 다 그냥 래퍼로 네. 이제 통일해서 표현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래퍼와 MC도 구분지었잖아요. 그렇죠. 심하게 네. 구분졌죠. 엄청 심하게 구분지었죠.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엔 중요한 구분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MC 좋은 래퍼가 꼭 좋은 MC는 아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MC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이제 표현들을 하지만 Master of Ceremonies 말 그대로 이제 사회자인 맞아요. 건데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라킴의 표현처럼 Move the Crowd라든가 여러 이제 또 MC 자체에 좀 뭔가 이렇게 의미들을 넣은 게 있죠. 근데 그냥 저희 입장에서 MC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쥐고
라이브로서 힙합과 MC로서 이제 래퍼로서 리리시스트로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시에 이제 랩을 합니다 할 때 이제 그럼 래퍼세요 하면은 저희는 심한 경우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진짜. 저희는 래퍼 아닙니다. MC 저희는 입니다. MC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당시에 또 지금 돌이켜 보면 또는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참 그게 뭐 하는 거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이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진중하게 받아들인 거고 그만큼 또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 같은 자존심이죠. 거였겠죠. 네, 예.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뭐 그만큼의 저희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진지하게 접근했었어요. 그러니까 선대 MC도 없고 또 선대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쫓아갈 수 있는 한국 힙합 트랙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러면은 원조를 분석해야 된다. 해서 이제 대부분의 당시에 결국 마이크 잡은 친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다 헤비 리스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깊게 듣고 본인이 좋아하는 팬을 계속 팔로우하고 계속 이제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약간 이제 깨닫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순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렇죠.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반복적인 뭔가 맥놀이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아. 일정한 어떤 힙합 비트에서 아무리 다른 래퍼, 다른 뭐 사운드 이 스케이프 안에서도 일정한 랩이 차지하는 음역대가 느껴지고 뭐 이런 감각적으로 먼저 접근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듬에 이런 톤과 이런 어떤 발성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비슷하겠구나 하고는 흉내 내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얼추 이거 들을 만한데 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아.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완성된 게 맞는 것 같고요. 훨씬 뒤에.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랩 힙합에서 가장 제가 우선 생각했던 거는 끊임없이 뭐 저희 수식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대에서 태어났고 무대에서 검증된 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무대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그래, 했어요. MC적인 마인드네. 예, 퍼포머로서의 역할 그리고 관객을 뭐 일으키고 이끌고, 앉히고 손들게 만들고 만들고. 이런 텐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쪽이 우선 더 우선시 됐었.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랩이라는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 힙합이라고 하는 무대 공연 예술에 네, 대한 그리고 욕망이 더 컸다고 봐야 되잖아요. 문화적인 개념이 조금 더 세게 다가왔어요. 저희한테 그게 멋있으니까요. 네. 야, 여기서 나우누리와의 굉장한 기본 그게 좀 큰 출발의 차이. 차이가 네. 오히려 우리- 나우누리 그렇죠. 훨씬 더 SMP나 dob사운드는 엄청났죠. 더 조금 리리시즘에 대한 거의 강박 집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론주의에 조금 맞아요. 편학적이야. 저희는 실기 쪽. 예. 현학적이야.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원래 현학적인 사람이 이런 실천파를 네. 현실에서는 못 이깁니다. 아니, 왜냐면 먼저 치고 나가. 먼저 치고 나가. 근데 우리는 만약에 똑같은 생각이면은 이건 좀 아직 완성이 좀 덜 되지 않았어. 근데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선배들은 그거보다는 네. 이거를 우리가 전달하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예. 예전에 척디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래퍼가 완벽한 래퍼가 꼭 완벽한 MC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 또 까칠하잖아요. 역대 래퍼들을 얘는 좋은 MC, 얘는 아니고 막 다 나눠놨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재밌다. 저희가 뭐 너무 재밌다. 이제 여러 막 그런 그 방금 나찰 얘기처럼 뭐 나름대로는 모여서 저희가 그때 동호회 모임을 토요일마다 할 때 홍대 후문 쪽에 뭐 이제 뭐 상호명이 그렇죠. 있는데 우먼스 에어로빅이라고 아주머니들 그 에어로빅장. 하시잖아요. 네. 토요일 날 이제 주부들이 모여서 이제 연습하시는 말 그대로 에어로빅장인데 오후 시간에 이제 거기가 쉬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 시간대만 저희가 렌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빌려서 시간당 뭐 5,000원 뭐 이랬었죠? 그런 식으로 되게 야. 쌌어요. 그래서 동호회원들한테 이제 각출하거나 동호회 회비 저희가 지원받는 걸로 해서 이제 빌리면 이제 회원들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 에어로빅 연습장이 좀 넓으니까 이제 3, 4, 5 모여요. 그럼 저쪽에는 이제 댄스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고 이쪽에는 랩 그룹, 이쪽엔 R&B 그룹 해서 거기서도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 나누고 근데 이제 주로 랩 그룹들이 모이면은 나름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가 되게 체계적이지 않고 이론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부딪히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은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야 내가 저 뭐 예를 들어서 뭐
투팍의 랩을 분석해봤는데 어. 그 라임이라는 건 저희는 대충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라임이 박자가 봐봐 1, 2, 3, 4 1, 2, 3 여기 4 있지. 여기랑 그 다음 4랑 맞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이제 이런 이게 식으로. 킥과 하이햇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제 2, 4 리듬에 항상 이제 라임이 들어가더라. 아, 그렇지. 2, 4 위치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건 되게 이제 정말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발견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또 뭔가 하나의 규칙을 발견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패턴 하나가 단순히 뭐 투포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패턴이 또 짝수의 단위로 이 소위 말하는 verse 안에서 배치가 된다는 거 알고 나니까 이건 약간 뭔가 구조를 짤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라임 스킴인 거죠. 일종의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자인의 뼈대들을 저희가 이제 막 어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깨달아간 거죠. 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컴퓨터가 뚝 떨어졌는데 그렇죠. 컴퓨터가 설명서가 없어. 아, 예, 맞아요. 근데 뭐 A도 입력해보고 C도 맞아요. 입력해보면서 네네네. 원리를 파악해가는 거랑 네네네. 비슷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갔었죠 저희가. 근데 처음에 어쨌든 그 당시에 원래 그 이제 당시에 기준이 되는 래핑의 어떤 그 방법도 이제 뭐 비트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그렇죠. 그때 뭐 크게 동작으로 에릭 나눌 B 때. 스타일이다 그렇죠. 뭐 예, 나는 예, 프리모 스타일이다 예, 이런 게 예. 있듯이 그 본인에게 어떤 딱 그 기준이 됐던 래퍼가 당시에 아, 누구였어요? 있죠. 두 분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스타일이. 네. 저는 뭐 너무나 처음에 내가 랩하고 싶다라는 랩의 에너지를 처음 느꼈던 사람은 너리 바이 네이처의 트위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그 저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아 네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 중 하나가 아, 트위치입니다. 예. 그 타타타타타 하는 아, 그 랩은 너무, 지금도 예. 그거는 아, 최고잖아요. 그럼요. 그 진짜 그 트위치의 랩을 들었을 때 제가 받은 이게 충격이. 그래서 저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런 조금 뭐 어떻게 표현할까 좀 강한 에너지를 절도가 LA 있죠. 쿨즈에도 좋아했고 그래서 예. 아.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저는 좀 다크하고 어둡고 무거운 사운드 쪽으로 더 취향이 넘어가면서 그렇구나. 뭐 다 알지만 제 이름에 또 어찌 보면 영감을 준 이제 우텐 클랜을 좋아하면서 메소드맨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예. 그래서 메소드맨은 심지어 또 같은 돼지띠예요. 오. 71년생? 7일 돼지예요. 1년생이 또 누구냐면 스눕. 메소드맨. 스눕이 스눕도 7일이고 그렇고 투팍도 예. 투팍도. 네. 너무 네. 위대한 래퍼들이 많아서 갑자기 예. 띠를 예, 같은 네. 7일 돼지띠. 그러면 이제 트리치로 어떻게 네, 보면 처음에 이제 이제 크러쉬를 받고,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메소드맨의 어떤 메소드맨으로 예,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죠. 메소드맨은 완벽하게 또 충격이었겠는데 그 아. 자유로운 아 저는 너무 지금도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 이제 예. 로함이라는 말의 정의잖아요. 아, 그렇죠. 메소드맨하고 전 레드맨 두 명을 레드맨 봤는데 아 둘은 정말 둘이서 최고죠. 이제 같이도 했죠. 네, 그럼요. 사실은 네. 하우하이 뭐 이런 거. 네. 근데 야 그랬구나. 저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사실 초반에 래퍼 제 개인으로 이제 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좀 영향. 내지는 제가 이제 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죠. 오히려 당시에 그런 우리 그 한창 대학 시절에는 제일 유명하던 게 이제 한창 G펑크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네. G펑크. 근데 또 이제 우리도 또 나우늘에 대해서 또 G펑크 극혐자들이 있었죠. 동부 힙합 아니면 안 쳐. 아 맞아 있죠. 근데 예. 전반적으로 하이텍 우리 저쪽 PC통신. 그 검은 소리 블랙스에서도 지펑크보다는 어쨌든 이스트 뉴욕 코스트, 스타일이 뉴욕 스타일로. 네 전반적으로 그랬었어요. 나샤님은 저는 뭘 제일 처음 들은 건 뭐예요? 제일 처음 들은 것도 저도 너리 바이 네이처. 너리 바이 네이처. 네, 너리 바이 네이처로 시작을 했고 우탱도 다 듣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스킬 뺏어오고 싶다는 블랙스타의 탈리퀄리. 예. 그 말도 안 되는 엇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일종의 박자를 무시한 건가? 아니 왜 맞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가 끊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 현란한데 왜 빠르게 안 느껴지지? 왜 여유가 맞아요, 느껴지지? 뭐 맞아요. 이런 느낌들이 그래가지고 실제 가장 만약에 그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으면 아마 압도적일 거야. 아마 탈리퀄리의 탈리퀄리의 음악이 영향이. 예, 음악이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이에요. 아, 저희 두 분 다 마이너하다. 네. 뉴욕을 딱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공연 때문에 가령으로 네.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탈립이 책방 한다 그래서 그거 거기 찾아갔었어요. 있었어요? 아니요 거기 이미 책방이 네, 문 바뀌고 닫았습니다. 건물도 뭐 불타서 무슨 카페 하는데 저희 가서 이거 탈립 가게 아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다들 이제
이 할렘의 이 동양인 남자의 네. 두 명이 브루클린, 네. 브루클린 얘들이 네. 뭐지 하고 이렇게 보면서 진짜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우리는 나름 이제 로망을 해서 간 건데. 그렇죠. 아 여기 가면 탈리쿠알리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 그렇구나. 예, 진짜 그런 그러- 기억도 있네요. 그렇죠. 저는 퍼블릭 에너미로 입문해서 오. 왜냐면 이제 우연히 들었어요. 척디를 예. 그때 그 노래 뭐지? How low can you go 하는 거 뭐더라? 아 있어요. 그거. 네네네네네. Bring the noise인가? 아, 아무튼 그 노래를 들었는데 뭐 이거는 약간 음악인가? 이게? 그러니까 랩을 몰랐어요. 랩 그렇죠, 그렇죠. 힙합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서 네. 뭐지? 그랬다가 이제 친구가 NWA 2집을 빌려줬는데 저는 그게 헤비메탈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끄러운 거는 헤비메탈이라고 그렇죠, 생각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겉에도 보면 사람 죽어 있고 이러니까 이제 헤비메탈이구나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멜로디가 안 나와. 근데 그때 힙합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비슷한 세대를 겪었지만 이제 뭐 워렌지니 뭐 투팍이니 그렇죠. 나스로 또 가고 뭐 네. 이랬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블랙스 뭐 검은 소리 그다음에 이제 뭐 마스터 플랜. 대한민국 이제 컴필 네. 2000 대한민국. 아직도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요? 많습니다. 옛날 그게 약간 저는 어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인디 문화의 하나의 어떤 그 좀 디사이시브한 그 좀 결정적인 모먼트였나 봐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좀 맞아요. 기억을 하시죠. 네. 네. 1999부터 네, 1999, 네. 1999, 2000 네. 두 개.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가 사실은 이제 완성도로 보면 힙합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뭐 네. 펑크도 그렇고 이렇게 막 고차원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렇죠. 에너지만큼은 비교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절과 네. 저 가리온 1집 사이에는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1집을 2004년 저희가 앨범 2장을 네. 저희가 1, 2부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1, 2부로 이 3집 앨범에 두 분의 사인본을 네네. 이벤트로 선물을 예. 드릴 테니까 두 분의 소중한 사인 CD를 네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1, 2부, 2부 한 명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꿀이죠. 네.